그래서 이 시간은 92페이지 우리 부가가치세 이론의 이제 뒷부분,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세금계산서. 자, 세금계산서라는 것은 거래 징수를 했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세금 영수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거래 징수했다는 걸 증명하는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세금 영수증을 우리가 세금계산서라고 한다 이 말이죠. 세금계산서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종이 세금계산서가 있고 전자세금계산서가 있죠.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는 어떤 사업자나 다 발급할 수 있어요. 전자세금계산서는 제한 없이 다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이세금계산서는 제한이 딱 있어요. 일단 법인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안 됩니다. 개인 사업자의 일부만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을 허용을 하고 있는데요. 종이세금계산서는 이제 앞으로 없어져야 되는 그런 세금계산서라고 보죠. 그런데 불가피하게 이 전자기기가 없는 개인 사업자들, 우리가 이제 전자세금계산서라는 것은 이 컴퓨터를 통해서 발급하는 건데 컴퓨터 없는 사업자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컴퓨터가 없는 개인 사업자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종이세금계산서는 아직까지 없앨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부 개인 사업자에게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허용하고 있어요. 직전 연도에 그 과세와 면세 공급가액이 2억 원 이하인 2억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그게 나올 거예요. 여기 나오네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라는 게. 그러니까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다 하는 말은 거꾸로 말하면 종이세금계산서를 그러니까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사업자이고 나머지는 좀 말이 얽혔어요. 다시 한번요. 자, 의무발급 대상자 보겠습니다. 자, 법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부 다 전자로 발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 중에서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만 발급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2년 7월 1일까지는 이전 법률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3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만 의무발급 대상자가 되는 거고요. 이제 5월이니까 2개월 이제 한 달 보름 정도 남았네요. 그때부터는 2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가 의무발급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전자세금계산서는 누구나 발급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고요. 종이세금계산서는 누구만 발급할 수 있다? 2억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만 발급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됩니다. 그러니까 가끔 보기에서 전자세금계산서는 누구나 발급할 수 있다라는 게 그거 틀렸다고 그걸 답을 선택하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누구나 발급할 수 있어요. 전자세금계산서는. 그러니까 종이세금계산서만 제한이 있는 거예요. 개인 사업자 중에서 2억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만 종이 발급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장에게 다음 날까지 전송해야 된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요.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발급일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한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필요적 기재사항 잘 챙겨 두셔야 되죠.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그리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입니다. 네. 필요적 기재사항. 그래서 이제 시험에서 보니까 이 필요적 기재사항에 작성 연월일이 있는데 보기에다가 공급 연월일 이걸 이제 써놓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공급 연월일은 필요적 기재사항은 아닙니다. 임의적 기재사항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금계산서 양식을 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에서는 좀 또렷하지가 않는데요. 지금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보면 필요적 기재사항이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리고 공급가액과 세액, 이 부분이 됩니다. 자,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그리고 작성 연월일, 그리고 공급가액과 세액, 여기가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공급 연월일은 어디에 있냐면 이 자리에 있는 게 공급 연월일이죠. 여기가. 여기 있는 날짜는 공급 연월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공급 연월일은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자, 필요적 기재사항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세금계산서 발급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것은 부실기재 세금계산서가 되어서 매입세액 공제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매입자 입장에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게 되면은 금전적으로 상당히 피해가 오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필요적 기재사항 잘 정리해 두시고요.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는 원칙적인 것은 여기 있는 게 맞습니다. 원칙적인 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 시기에 발급하는 게 원칙이에요. 언제 발급하느냐? 공급 시기. 그래서 공급 시기라는 것은 재화의 경우는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할 때를 공급 시기라 하고, 용역의 경우에는 영무의 제공을 완료한 때를 공급 시기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 발급하는 게 일단 원칙입니다. 그런데 두 개의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관련된 두 가지 특례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특례 규정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면 요 밑에 자그마하게 하나 써 놓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뭐냐면은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 가지가 뭐가 있느냐? 공급 시기 이전이라도 발급 가능하다. 단 발급일로부터 7일 내 대금을 회수해야 정상 발급이다. 공급 시기 이전에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만 대금은 공급은 나중에 더 뭐 한 달 후에 하더라도 대금은 미리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발급일로부터 7일 내에 대금을 회수해야 그 세금계산서는 정상 발급이 되는 거고요. 그러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는 그건 정상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아니에요. 가공 세금계산서가 되는 거예요. 거래가 없었는데 증빙만 주고받은 그걸 우리가 가공거래라고 해서 나중에 가산세를 물어야 됩니다. 두 번째,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작성일을 매월 말일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는 것을 우리가 월합계 세금계산서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더 있다 하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겠네요.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는 원칙적으로 공급일에 발급한다. 공급 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특례 규정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공급 시기 이전이라도 발급이 가능하다. 발급일로부터 7일 내에 대금을 회수해야 한다. 그 다음에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작성 날짜를 매월 말일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는 것이다. 네, 이거 알고 계시죠? 다음은 이제 밑에 영수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수증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 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은 거래증빙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적격증빙에 해당이 안 됩니다. 하지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가 있어요. 첫째, 요 밑에 있는 간이과세자. 자,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일반 과세자 중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하는 자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즉 세금계산서 대신에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사업자는 이러한 일반 과세자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소매업이나 음식점, 제과점, 숙박업, 미용실, 욕탕,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자,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업 사업자, 우정사업 조직이 소포 우편물을 방문 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예를 들어서 부동산 중개업자, 이러한 사업자 중에서 일반 과세자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대신에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사업자들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자 중에서 신규 사업자 및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영수증 발급이 됩니다. 그러면 간이과세자의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 대가의 합계액이 얼마까지인 사업자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느냐 하면은요, 8천만원까지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어요. 네, 여기다가 이제 8천만원까지가 간이과세자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설명에 의해서 보면은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4,800만원 초과한 8천만원까지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제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 부가가치 세부담을 조금 경감시키기 위해서 몇 년 전에, 2년 전인가요? 이 법이 통과가 됐죠. 그래서 간이과세자의 범위를 2배로 올려놨어요. 예, 과거에 4,800만원 미만을 간이과세자로. 근데 지금은 8천만원까지이기 때문에 연간 공급 대가가, 즉 매상이 연간 8천만원 미만인 사람들은 과거보다 부가세 내는 게 훨씬 줄어드는 셈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과세자라는 것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가지고 납부세액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이걸 안 따져요. 매출만 가지고 따져가지고 거기에 일정한 율을 우리가 정부에서 부가율이라는 걸 정해놨어요. 만약에 음식점은 이익률이 몇 %다, 건설업은 이익률이 몇 %다, 이렇게 업종별로 이익률을 정해놔가지고 일정한 이익 안에서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세 공제받는 거를
일반 과세자처럼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잘 챙겨내면 세액공제도 받을 수가 있고요. 자, 아무튼 이 소규모 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세부담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과거에 말이죠, 4,8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기가 일반 과세자였단 말이에요. 일반 과세자. 과거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과거에 일반 과세자였어요. 그러면 일반 과세자니까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 개정에 의해서 만약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불허하게 되면은 기존의 거래처가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질 수가 있죠. 일반 과세자로서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같은, 오비맥주 같은 큰 기업들하고 이렇게 거래를 해왔었는데, 세금계산서 발급을 불허하게 되면은 우리가 대기업, 큰 기업하고 거래할 때는 거래 증빙을 다 세금계산서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거래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었던 간이과세자, 이분들은, 이 사업자들은 계속해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복잡해진 거예요. 간이과세자 중에 신규 사업자, 그리고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이거는 과거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 했던 사업자고, 여기에 앞에 있는 이 부분은 이제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니까 신규 법에 따라서 간이과세자가 된 거기 때문에 영수증 발급 대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간이과세자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는 누구냐? 과거에는 일반 과세자였던 사업자들이에요. 네. 부가가치세법 개정되기 전에 일반 과세자였던 사업자는 계속해서 세금계산서 발급합니다. 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라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택시 운송, 노점 뭐 이런 데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 없는 것이죠. 또 소매업이나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따라서 소매업의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 등록증을 자기가 가지고 와가지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발급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재화의 간주공급의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 면제됩니다. 예외가 딱 하나 있는데, 타사업장 반출은 제외. 그래서 타사업장 반출은 세금계산서를 해야 하는 간주공급에 해당이 됩니다. 간주임대료 세금계산서 발급 없습니다. 영세율이 적용 대상이 되는 일정한 재화, 영세율 적용되는 일정한 재화라는 것은 직접 수출하는 재화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 없습니다. 네네. 그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간이과세자? 네. 어떤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느냐 하면은 과거에 일반 과세자였던 간이과세자.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못한다는 거예요? 예.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라든가,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영수증 발급해야 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못합니다. 네, 안 되고. 그런데 과거에 부가가치세법 개정되기 전에는 일반 과세자였던 사업자, 그 사업자에 한해서는 지금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된다. 자,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아까 말씀 나왔는데요. 예,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 다른 업종은 안 되는데 소매업은 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예, 누가? 소매업의 경우에. 소매업의 경우에. 근데 밑에 보시면 다만 목욕, 이발, 미용, 여객운송,
여객 운송업 중에서도 전세버스는 제외. 그러니까 전세버스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된다는 얘기고, 소매업과 전세버스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됩니다. 그리고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은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없다. 요구를 하면 가리과세자도 발급할 수 있나요? 네? 상대방이 요구를 하면 가리과세자도 발급할 수 있나요? 간이과세자는 아까 안 됩니다. 예, 발급할 수 없어요. 요구를 하더라도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만 해당이 맞습니다. 예, 그럼 거래처가 그거를 요구를 하면은 일반 가세자로 부과되네요. 맞습니다. 예, 간이과세자 포기 신고를 해서. 그래서 실제로 자기는 규모가 큰 것은 아닌데 거래처 중에 일부가 세금계산서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거래처를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봐서 그 거래하고 계속 그 거래를 유지해야 돼요. 그러면 일반 과세자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이과세 포기 신고라는 것이 바로 세금계산서 문제 때문에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이용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네, 주 1과 2에 또 추가로 나오죠.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고와 납부. 자, 우리가 신고 제도가 애정신고, 확정신고, 애정신고 납부, 확정신고 납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애정신고 납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1.5억 원, 즉 1억 5천만 원이죠. 1억 5천만 원 이상인 법인. 이것도 법이 개정된 건데요. 과거에는 법인은 모두 애정 때 신고 납부하는 것이 법률이었습니다. 그게 원칙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완화가 됐어요. 법인 중에서 직전 과세 기간이니까 6개월입니다. 6개월. 직전 과세 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법인이 애정 신고 납부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법인 사업자는 애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애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계산해가지고 서류를 준비해서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신고기간에 납부세액을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이 1.5억 원 미만인 법인은 원칙적으로 고지 납부를 해요. 애정신고 납부 기간 내에 신고는 하지 않고 관할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오면 거기에 고지된 세금을 은행에 납부해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굉장히 간단하죠. 어떻게 세금을 고지해 주느냐? 직전 과세기간에 세무서에 신고한 실적이 있잖아요. 그거를 3달로 나눠야 되니까 1 과세기간은 6개월이죠. 그래서 3개월로 나누면 2분의 1이 되잖아요. 그래서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을 해요. 지난 과세기간만큼 이 사업자가 사업을 했겠지. 지난 과세기간에 실적이 이랬으니까 이번 과세기간은 3개월치 따지면 이렇게 될 거다 하고 2분의 1에 상당하는 세금을 결정해가지고 고지서를 내보냅니다. 그러면 그 애정신고기간에 해당되는 다음 달 25일까지 세금을 납부하면 되는 거예요. 고지납부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개인사업자나 또 법인 중에서도 1.5억 원 미만인 법인 사업자가 나는 신고하고 납부하겠다. 이걸 선택할 수가 있어요. 신고납부. 복잡한 신고납부를 왜 선택을 하느냐 하면은 지난 과세기간에 실적으로 고지가 됐는데 지난 과세기간과 이번 과세기간에 영업실적이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거예요. 얼마 정도 차이가 나야 되느냐?
밑에 보시면 직전 과세 기간과 비교해서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예, 우리가 세무서에서는 2분의 1로 과세하잖아요. 2분의 1로. 3개월치니까. 그런데 실적이 3분의 1에 미달해요. 그러면 실적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예, 3분의 1에 미달하면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현금 사정 이런 걸 고려해서 신고해가지고 납부세액을 조금만 납부하면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는 환급을 받아야 되는 경우, 예, 환급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애정신고 기간에 대해서 환급을 받아야 된다면 신고해야 되겠죠. 그래서 신고 납부할 수가 있다. 이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확정신고 납부 보겠습니다.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애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애정신고 때 했기 때문에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확정신고 때 하지 않아야 되겠죠. 신고하지 아니한다. 주의를 보시면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달에 다음 달 25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폐업한 경우는 폐업일 다음 달 25일 내에 신고 납부해야 된다. 폐업한 사업자의 확정 신고가 언제냐 이거 질문 자주 하거든요. 다음 달 25일 기억하십시오. 다음 페이지 환급을 보겠습니다. 네네. 그 예정이요. 네. 예정은 그냥 이렇게 그 1.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에서 이렇게 펼치잖아요. 그럼 실제 매출이랑 매입이랑 다르잖아요. 매출 세액이. 예정 기간에 네. 직전 과세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네. 임의로 반을 잘라서 부과했기 때문에 네네. 실제 그 기간에 발생한 매출이나 매입과는 차이가 있잖아요. 세액이랑. 그렇죠. 그거를 확정해서 어떻게 반영을 하죠? 예, 확정 신고할 때 애정 때는 그냥 돈을 납부했잖아요. 예, 확정 신고할 때 기납부 확정 신고는 이제 6개월치를 하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기납부세액을 예, 기납부세액 뺍니다. 그렇습니다. 예, 고지납부했던 건 빼고 나머지만 납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확정신고 때 기간은 예정신고 기간 포함하나요? 그렇죠. 예, 개인 사업자는 확정 신고 때 기간이 1월부터 6월 거. 또 2기는 7월부터 12월 거를 신고하는 거예요. 신고는 그때 하고. 예. 애정 신고를 한 사업자는 확정 때 1기 때는 4월부터 6월 것만 신고하고 2기 때는 10월부터 12월 것만 신고하는 거고. 애정 신고 안 한 사업자는 요렇게. 예. 애정 신고 한 사업자는 확정 신고 때 요것만 하는 거죠. 매출이 이렇게 크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신고 때만 서류를 챙겨서 신고해도 되니까 좀 일이 간편할 수 있어요. 예, 일이 간소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유사하면은 굳이 애정 신고 때 신고 납부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신고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예.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무사 사무실에 이렇게 일을 맡길 때도 월 기장료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기도 하지만 신고할 때마다 수수료가 청구될 수도 있어요. 무슨 신고 수수료 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예, 그렇기 때문에 신고를 자주 할 필요 없죠. 뭐 세금이 비슷하면.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면 3분의 1이 미달한다 하더라도 그냥 고지납부하는 사업자도 많이 있습니다. 귀찮으니까. 예, 귀찮고 나중에 환급 받을 때도 그냥 확정 때 한 번에 받으려고 하는 사업자도 있어요. 귀찮으니까요. 예, 귀찮으니까 6개월에 한 번씩만 하는 거죠. 자, 다음에
환급을 보면은 우리가 환급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때 환급세액이 발생하잖아요.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그래서 일반 환급이라고 하는 게 있고 조기 환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환급은 뭐냐? 우리가 일반 과세기간에 따른 신고에 의해서 환급받는 것이 일반 환급입니다.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 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을 합니다. 그 애정 신고 때는 확정 신고 환급세액이 있다 하더라도 신고는 합니다만은 일반 환급에서는 애정 신고 때는 실제로 환급은 안 해줘요. 나중에 확정 신고 때 납부할 세액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차감시키려고 기다려 줍니다. 그래서 일반 환급은 언제 한다? 확정 신고가 끝난 다음에 환급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애정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환급액이 애정 신고 때 있다 하더라도 애정 신고 이후에 한 달 만에 바로 환급은 안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일반 환급은 언제 환급을 해주느냐? 여기 나오죠. 확정 신고 기한이 지나고 30일 이내에 그 국세청 환급 계좌가 있어요. 사업자의 그 계좌로 30일 내에 입금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기 확정이 이제 7월 25일 날 신고 마감일이기 때문에 확정 신고 마감일이 7월 25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기 때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있는 기업은 8월 24일쯤에 입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8월 24일 한 달이니까 30일 이내에 환급이 된다. 애정신고 기간의 환급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 시에 납부세액을 차감해줘요. 애정신고 때 환급세액은. 다음에 조기환급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조기환급의 대상 사업자는 누구냐?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 사업 설비를 신설했거나 확장 증축한 사업자. 사업자가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자. 그래서 영세율 적용되는 사업자는 매출세액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기환급 받을 자격이 되고요. 또 사업 설비를 신설을 한 사업자는 말이죠. 신규로 사업을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자금 사정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좀 도와주는 거예요. 조기환급을 해줘가지고 현금 사정을 좀 좋게 해준다. 세 번째 C의 경우는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이행 중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기업이 여기에 해당이 되잖아요. 어려운 기업들. 그래서 조기환급을 해주는 대상이 됩니다. 자, 조기환급 대상 세 가지 경우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 조기환급의 기간은 어떻게 되느냐? 애정신고에도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해줍니다. 일반 환급은 애정신고 때는 나중에 확정신고 때 정산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조기환급 신청을 하면 애정신고 기간에도 해주고요.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과세기간 최종 3개월이라는 것은 애정신고 기간 끝나고 그 다음 달 확정신고 기간을 말하는 거죠. 최종 3개월 중 매월 해도 되고 2달치 모아서 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기환급의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조기환급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5일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애정신고 기간에도 해주니까 애정신고 기간 끝나고 25일 내에, 즉 애정신고 납부하는 날까지죠. 그날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기환급은 국세청에서 어떻게 해주느냐?
관할 재무서장은 조기환급 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조기환급 기간별로 해당 조기환급 신고기한이 지나고 15일 이내에 환급을 해준다. 그래서 날짜가 뭐냐면은 딱 절반이에요. 일반 환급은 신고기한이 끝나고 30일 내에 환급을 해준다. 조기환급은 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내에 환급을 해준다. 그러니까 뭐 기억하기 참 좋죠. 절반. 2배 빨리 환급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조기환급 신고를 한 부분은 애정신고나 확정신고할 때 제외해야죠. 당연히. 제외하고 신고한다. 다음 가산세 보겠습니다. 자, 가산세가 이제 실무로 나오는 것은 TAT 1급에 나옵니다만은 TAT 2급은 실무 수행으로는 안 나와요. 실무 수행으로는 안 나오지만 이론으로 나옵니다. 이론 문제로 나올 수 있는데 이게 항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다 기억한다는 건 힘들어요. 자, 제가 꼭 기억해야 될 것만 알려드릴게요. 우선 쭉 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미등록하거나 허위 등록하면은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예요. 네, 미등록, 허위 등록 1% 이렇게 가볍게 알아두시고 다음 페이지.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세금계산서 미발급도 중요합니다. 시험에 보기에 많이 나왔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이다 그러면 언제가 지나면 지연 발급이 되냐면 아까 여러분 세금계산서 발급에 특례에서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게 가장 마지막 마지노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가 지난 후라고 했는데 이 발급 시기가 지났다는 게 공급일이 지났다는 얘기인지 월말이 지났다는 얘기인지 언제를 의미하느냐 하면요. 공급일의 다음 달 10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날짜. 발급 시기 지났다는 말은 공급일의 다음 달 10일이 지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일단 지연 발급 대상이 그거는 지연 발급. 그러면 언제까지 발급하면 이제 지연 발급으로 되느냐? 확정 신고 기간까지. 확정 신고 기한까지만 발급하면 지연 발급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가산세 1%. 공급가액이 1%예요. 자, 그런데 미발급은 2배. 2%. 2%. 자, 미발급은 어느 정도 지나면 미발급 할까요? 위에 거 지연 발급 안 하면 그 다음에 미발급이에요. 확정 신고 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미발급은. 자, 1%, 2% 기억해야 돼요. 지연 발급 1%, 미발급 2%. 그리고 지연 발급의 기준을 잘 알아두시면 미발급은 그냥 자연히 아는 거예요. 지연 발급을 오버한 것은 다 미발급이에요. 다음에 부실기재 1%, 가공세금계산서 3%, 수취한 사업자도 3%. 여러분 가공세금계산서 뭔지 아시죠? 물건은 공급하지 않았는데 세금계산서만 공급한 거예요. 발급한 거예요. 그게 가공입니다. 가산세가 엄청 세요. 타인명의 세금계산서 발급 2%, 타인명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을 때도 2%, 과대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을 때 그 과대 기재한 부분의 2%, 그걸 수취한 사업자도 2%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 가산세. 합계표 미제출했다 공급가액의 0.5%, 부실기재했다 0.5%, 합계표를 지연 제출했다 0.3%.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할 때 이게 틀리거나 지연 제출하면 이렇게 가산세가 붙는다. 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관련된 가산세도 0.5%, 공급가액의 0.5%. 다음 전자세금계산서로 가겠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전송입니다. 이거 지연 전송.
여기 주제가 불성실, 전송 불성실을 두 개로 나눠 놨잖아요. 전송 불성실의 위에 있는 것이 지연전송, 밑에 있는 것은 미전송이에요. 그래서 지연전송은 공급가액의 0.3%, 미전송은 0.5%. 이거 가지고 또 시험을 자주 냅니다. 문제를. 그러면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은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전송한다고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연전송이라는 건 그 다음날 지난 겁니다. 예. 여기서 전송기한이 경과 후 했는데 전송기한이 경과됐다는 것은 다음날이 지났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전송하면 돼요? 확정신고 기한까지. 아까 세금계산서 발급도 확정신고 기한까지만 발급하면 지연 발급이었습니다. 전송도 마찬가지예요. 확정신고 기한까지만 전송하면 지연 전송으로 공급가액의 0.3% 가산세에 해당이 되고, 확정신고 기한까지 전송하지 않은 것은 그 이후에 전송했거나 전송하지 않은 것은 다 미전송. 미전송 0.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하고 0.3, 0.5% 요 네 개만 기억하시면은 이론에서는 요 정도에서 출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1% 가산세. 그것도 있습니다. 1% 가산세가 들어간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면 신고 관련 가산세가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 또는 과소신고했거나 환급을 과대하게 받았다. 신고는 아예 신고하지 않은 경우예요. 그래서 일반 무신고는 납부 세액에 대해서 20% 가산세를 과세해요. 이건 세액에 대한 겁니다. 아까 1% 이것은 공급가액에 대한 가산세율이고, 이건 세액에 대해서 20% 가산세. 영세율 사업자가 만약에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면 영세율 과세 표준의 0.5%. 부당 무신고라 하는 것은요, 고의적으로 신고를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따블이 됩니다. 납부세액의 40%. 영세율 사업자는 세금 납부세액이 없으니까 과세 표준의 0.5% 똑같습니다. 과소신고의 경우도 일반 과소신고는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 가산세가 붙고요. 부당 과소신고는 4배 40% 가산세가 붙는다. 영세율 사업자의 경우는 그냥 0.5%입니다. 과세 표준의 0.5%, 납부세액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납부 지연 가산세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이 날짜를 계산해 가지고 하루에 요게 지금 2.5 나누기 만이라고 하는 요것이 그 국세청이 고시한 이율입니다. 이자율. 그래서 미납부했거나 미달 납부한 세금에다가 곱하기 기간 곱하기 2.5 나누기 만 하면은 납부 지연 가산세가 나와요. 그래서 지연 납부한 그 기간에 따라서 가산세가 늘어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고를 가산세를 감안해 가지고 신고하려면은 이렇게 전부 다 해당되는 가산세를 다 계산해 가지고 납부할 세액을 결정해서 신고해 주면 됩니다. 기타 가산세,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가산세가 있고요. 현금 매출 명세서 가산세 등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간이과세자 부분을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